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뭘 설명했냐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이제 우리가 양가를 이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라고 합니다. 이제 시행자가 있고 시공이 있어요. 시공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시행을 의미하는 거지 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자는 부동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을 노리고 또는 양도 차익을 노리고 아니면 자기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요를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이런 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공급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급자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차까지 공부하시면은 이제 뭘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걸 배웁니다. 배우시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자라고 돼 있어요. 이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행자를 하는데 이 시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행자가 결국 이퀄 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건축 허가가 됐든 또는 사업 시행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가 스튜디오가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방배동인데 여기가 서초구거든요. 그럼 서초구청장에게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확보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퀄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분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분양 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양 원가. 그러니까 분양 원가가 뭐냐? 제일 먼저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들어요? 이 사업 부지, 그 확보 비용 또는 쉽게 말하면 땅값이죠. 이 토지비를 토지의 가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원가의 1번으로 되는 게 부지 가격입니다. 사업 부지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시행자가 이제 이걸 도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급이라고 그래요.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 이제 도급이라는 게 뭐냐? 오다를 준다는 얘기죠. 도급인, 수급인. 이 수급인을 뭐라고 그래요? 시공자라고 그래요. 시공자. 이 시공자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건설회사가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목적으로 이 공사비를 이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다를 받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뭘 줘야 돼요? 공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두 번째 분양 원가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양 원가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흔히들 그걸 뭐라 하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뉴스에 보면 PF 부실 채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 PF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요? 분양 원가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준공즘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되기 3년 전에 3년 전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선분양을 하니까 선분양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준공 전에 분양을 먼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선분양. 보통 선분양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선분양을 하면 뭐가 하냐면 최초에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그걸 퉁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분양가라 합니다. 뭐라고요? 분양가. 분양가가 뭐가 돼요? 일종의 뭐야? 판매가가 되는 거죠. 판매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분양가 또는 분양 가격이 판매가가 되고 분양 원가가 있죠. 그럼 분양 원가와 분양가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차익. 요 차익을 노리고 요 차익이죠. 차익. 요걸 노리고 이제 누구 공급을 하느냐? 이제 시행자가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요 차익을 노리고 요 차익을 뭐라 하느냐? 분양이익. 분양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개발이익이라 합니다. 개발이익. 그러니까 따라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미분양 이게 심각하죠. 미분양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이 분양이익을 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분양원가 나오죠? 토지 매입비, 공사비, 이자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양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주체에는 이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뭐야? 1섹터, 다시 말하면 이제 공용개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 등을 우리가 공공이라 하는데 이 공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용개발 1섹터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기 신도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하남 교산지구나 뭐 어디야? 또는 뭐 대장지구 뭐 이런 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3기 신도시라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주체가 누구냐? 택지를 조성하는데 주체가 바로 LH공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공용개발이 되겠고 1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섹터라는 건 뭐냐? 민간개발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간이 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대명사가 뭐냐? 여기 바로 요즘 시끌시끌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조합.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이분들이 이제 뭐가 돼요?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시행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1섹터, 민간 개발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민간 개발의 대명사가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뭐가 돼요? 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부지를 확보했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시행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이 건설회사를 정하죠. 정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합은 이 건설회사에게 뭘 줘야 돼요?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10년을 작보합니다. 사업기간을. 근데 10년을 작보하는데 그 사이에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공자는 조합에게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그게 유명한 그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게 바로 둔촌 주공 사태죠. 둔촌 주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설회사가 네 군데가 했어요.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워낙 그 규모가 큰 데는 건설회사 한 군데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 롯데 그래서 총 4개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둔촌주공조합으로부터 이 시공권을 획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공사비 올려달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둔촌주공조합에서 못 올려주겠다. 그런 바람에 이제 사업 기간이 1년인가 2년 지체되면서 이걸로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더 늘어났죠.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민간 개발이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3섹터라는 건 뭐냐면 민간 합동입니다. 민간 합동. 민간 합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간 합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해서 우리가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눴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주에 설명한 게 부동산 개발의 단계. 여기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케팅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케팅은 뭐냐? 이 개발업자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처음에는 이 용어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이제 연습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부동산 실무에 나가시면 이런 용어들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가의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용어를 이제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되겠고, 1차만 하면은 이제 제가 쓰는 용어들을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듣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근데 이제 2차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공법에서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을 이제 수도 없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 시험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발업자 또는 시행자가 이 개발의 단계가 있는데, 자, 맨 마지막 마케팅이에요. 우리 마케팅은 뭐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분양 아니면 임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그래서 분양 또는 임대가 뭐가 돼요? 마케팅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순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걸 어떻게 앞글자만 따서 외울 거냐?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죠. 너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한 이해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야만이 시험에 이제 합격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대충 5년 정도 보더라도 1차 합격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는 합격률이 지금 20%예요. 20% 내외예요. 이렇게. 2차는 뭐 들쑥날쑥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4회도 20%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차에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단순 암기하신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합격 점수 이상도 맞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1개, 2개 차이로 가슴을 졸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암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도 이제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 전주에 한 거 복습을 다시 하면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판상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상복합. 그도 뭐냐? 또는 이제 타워형이라는 것도 있죠. 타워형. 예? 또 뭐 테라스 하우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아이디어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걸 다 해봤죠. 주상복합도 해보고 타워형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지금은 뭐야? 가장 선호하는 건 뭐야? 판상형이고, 판상형도 다시 뭐가 있어요?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는데 뭐요? 계단식을 선호하는 거죠. 이게 뭐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법이 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이디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행이 있죠, 유행이. 그래서 이제 유행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걸 아이디어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정확한 분양원가, 분양가를 산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땅값이 다 부지마다 땅값이 다르고, 그다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예비적으로, 어떻게 예기적이라는 게 뭐야? 개괄적으로 대충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당연히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크다. 그러면 이제 부지 확보하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때는 타당성이라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해결,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분석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운 현금 흐름 분석을 해보겠다 그 얘기죠. 그럼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순환가가 0보다 크다.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 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돈 끌어당깁니다. 보통 PF 많이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공업자에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오더를 주면 시공업자가 공사비 받아가면서 아파트가 올라가죠. 아파트 올라가면은 다시 이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뭘 줘야 돼요? 공사비를 주죠. 이 공사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이니까 선분양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뭐 분양을 해서 완전히 분양이 끝났다.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거 완판이라 완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완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완판됐다. 그러면 분양에 뭐야?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분양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시행자는 뭐야?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요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반적인 자금 조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엔 좀 그러니까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하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이 위험입니다. 위험. 이 위험이라는 건데 이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 우리가 지분 투자라 하는데 이 투자자도 또는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갭 투자한 분들 이분들이 일종의 지분 투자자예요. 근데 지금 뭐야 굉장히 난처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세 끼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고 과거보다 그러니까 메꿔야 되잖아 이거. 지금 현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꾸가 난 거죠 이게. 거기다 집값은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설상가상이죠. 이런 위험에 직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면 임차인은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해버린단 말이죠. 임차권을 등기하고 경매에 붙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이제 대출금은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에 붙습니다. 경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매 물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위험에 직면했다는 얘기죠. 투자라는 건 수익과 위험이니까 위험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도 은행 또는 대출자는 당연히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위험이 우리가 이자 위험이나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거 배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개발업자도 이 위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위험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에요? 이 법률적인 위험입니다. 법률적인 위험의 대명사가 뭐야? 공사법상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한마디로 이 공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업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인허가가 이제 이게 바로바로 나오면 되는데 계속 보완하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사업이 지체가 돼요. 그럼 사업이 지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사업은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사용 승인이라 하는 거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이제 서촉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사용 승인이 안 되면 입주를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강남구 개포동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6,000세대입니다. 이제 아마 그 재건축 아파트 모양인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남구입니다. 개포동에 6,000세대인데 사업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를 못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요? 이런 걸 공법상 또는 사법상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공사법상. 뭐 사법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 이 법정 지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못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적 위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업 못 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발업자는,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가 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위험인데,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냐? 자, 시행자 갑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분양을 쳐서 최종적으로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준공. 그죠? 요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부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해서 땅을 사고, 뭐 이런 과정, 인가 받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합이 5년입니다. 짧아야. 보통 그래서 부동산 사업, 이 개발은 5년 정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끝나는 게 5년 후예요. 그러면 이때를 만약에 우리가 대충 뭐 2020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되는 내후년에 되는 거죠. 이때 당연히 돈이 된다 싶으니까 뛰어들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급격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양이다. 미분양. 선분양 쳤는데 여기서 이제 언제요? 여기 2020년, 2022년에 분양을 쳤는데, 선분양을 쳤는데 미분양이 터졌다 이거죠. 뻥. 미분양 터진 걸 뭐라 그래요? 시장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미분양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미분양 나오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지방에서 부도 나고 있죠. 왜요? 미분양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덤핑이에요, 덤핑. 그래서 이제 덤핑을 합니다.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그 다음에 뭐야? 무순위 청약 해서 뭐야?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분양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손해본 거예요? 일바로 분양받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가격이 30%, 많이 30%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덤핑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 원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판매가가 떨어지니까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비용 위험은 뭐냐면 한마디로 공사 기간과 건축 자재 인플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공기라 하죠. 공사 기간을 줄여서 뭐라 하느냐? 공기라 합니다. 공기. 공기라예요. 공기가 만약에 예상된 공기가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끝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사 기간이 지체돼서 3년이 되고 4년이 됐다. 그럼 그동안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땅 살 때부터 뭘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다. 계속 이자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원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정된 공기 내에 끝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겨울에 이제 시공을 한다든가 또는 비 오는 날 시공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위험합니다. 부시 시공인데 이 공기 맞추려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 지체했다. 그 얘기는 뭐야? 이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원가가 상승한다. 원가가 상승하면 장사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거죠. 이거를 비용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건축자재 인플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배 올랐습니다. 재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사비가 오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레미콘 가격. 많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 건물 짓는 데 볼 때 보면 많이 들어가? 철근이죠, 일단. 두 번째가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레미콘이라는 게 시멘트하고 기타 등등인데 이 철근 레미콘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공사비가. 여러분,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누수가 일어나서, 이제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수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누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찾을 방법이 없더라 이거죠. 이 40년 다 된 아파트거든요. 참,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다 뜯어냈습니다. 이거 찾아내느라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죠. 한 김에 다 하자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공사비가 2배 올라서, 많이 단가가 세졌단 말이에요. 여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사비, 아주 머리 아픕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걸 건축자재 인플레라는 건데 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기간 지체되고 또 건축 원자재 가격 특히 철근이나 레미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공사비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양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 분양 원가. 그럼 분양가는 판매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남는 게 없죠. 이걸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위험들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업이라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 전부 다 뭘 수반하는 거요? 위험을 수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렇게죠. 여기 삼각형인데 이게 부동산 결정 분야라 하는데 부동산 우리 투자 배웠죠.
지분 투자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 수익이나 양도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 이거 내가 투자한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손해보고 발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은 요 강남이죠, 여기.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송파구. 몇 억씩 손해보고 손절이라고 그래요. 손절이라는 게 뭐냐? 손해보고 판다. 이걸 손절이라 합니다. 지금 손절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그럼 몇 억씩 손해보고 던지는 겁니다. 그게 더 던지는 게 더 이익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투자하면 이렇게 이익도 있지만 손실도 있는 겁니다. 위험이죠. 부동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자. 개발이익 또는 뭐야 경기 좋을 때는 개발이익 엄청 나옵니다. 뭐 저희가 여기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양 뻥뻥 터지고 대출금리 오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금융이죠. 은행인데 은행이 투자자하고 개발업자에게 대출해 주죠. 근데 만약에 이자가 이제 돈 상환을 못하면 이 PF 이거 PF 부실채권 이게 못 갚으면 은행도 망하는 겁니다. 은행은 물론 이자 수익을 노리고 하지만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F 부실채권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뭐 신문 나온 그대로예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 또 하나가 뭐야? 새마을금고 아닙니까? 이 PF 부실채권이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 위기설 또 어떻게 해서 12월 위기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자를 PF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자가 높습니다. 대신 어떻게 위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PF 돈 빌려주고 물린 이 금융권이 이제 증권회사, 그 다음에 캐피탈,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가 뭐야? 이 부실채권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정부는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그냥 애를 쓰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의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 처음에 좀 이게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방 익숙해지겠지만 근데 제가 강의를 20년 좀 넘게 보면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 이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유 부동산 학개론은 힘들어요. 짜증나요. 또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에서 또는 실무에서 나가면은 늘 접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년 34회 또 저를 믿고 마지막까지 쭉 모신 분들은 대부분 70점 정도 나옵니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80점 나오고. 왜요? 다 이야기합니다. 단지 매년 보지만은 40문제 중에서 한 5문제는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산 문제 같은 거 포함해서 계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한 7, 8문제는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민법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3문제 정도는 다 푼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8점 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7점 내에서 점수가 다 나옵니다. 단 조건이 뭐냐? 단순 암기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단순 암기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양하시고 이렇게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이해하고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신문을 보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서툰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업자도 이런 위험들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면은 이 위험에 특히 이제 이 시장 위험에 걸린 겁니다. 또는 비용 위험에 걸려가지고 건설회사들이 그냥 퍽퍽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남 아너스빌, 그 다음에 예전에 두산건설, 그 다음에 또 그 시끌시끌한데 많은 건설회사가 있었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죠. 왜 그래요? 이런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개발에서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타당성 분석. 그래서 역시 올해도 이제 여기서 LQ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타당성 분석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부지모색, 그 다음에 타당성. 그 타당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인데, 이거 다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일단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네,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지, 시, 성, 타, 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지, 시, 성, 타, 투. 그럼 지가 뭐냐? 지역경제. 시, 시장 분석. 성, 시장성 분석. 타, 타당성 분석. 투, 투자 분석. 이렇게 지, 시, 성, 타, 투. 지역경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투자 분석.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분석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할 거다 말 거다가. 이런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일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서나 또는 요약집 가지고 강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히만 하면 일단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이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여기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반산업이라는 건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 산업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제주도는 관광이죠. 이 관광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제주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이제. 그쵸?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입니다. 그게 먹여 살리는 거야, 거제도를. 거제도 인구가 약 20만 명인데요. 그 중에 9만 명이 이 조선산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죠. 만약 거기가 이제 이 조선산업이 불경기면 거제도는 어때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이제.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울산은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이제 S오일이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도 거기 있죠, 조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울산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반 산업이라 하고, 비기반 산업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산업들이에요. 비기반 산업. 학원, 그 다음에 음식점, 술집들, 당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페, 빵집, 이런 것들. 예? 마트가 마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서비스 산업, 비기반 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 비기반 산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컨대 제주도의 관광이 맛이 갔다. 이렇게 사람들 안 간다 이거죠. 그죠?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도의 숙박업, 비기반 산업이죠. 숙박업, 음식점, 렌트카 이런 데도 다 망하는 겁니다. 펜션 이런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있어야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반 산업에 의해서 비기반 산업이 작동되는 거고 이게 작동이 돼야 그 지역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 풍비박산이 나면은 쉽게 말하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있겠어요? 전월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반 산업이나 비기반 산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것이 중개업에 또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 여겨요, 이거. 그러면 이제 기반 산업이냐 비기반 산업이냐를 따질 때 흔히 쓰는 게 뭐야? 입지계수입니다. 입지계수. 이걸 LQ라고 해요. 로케이셔널 쿼션트. 그래서 입지계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이다, 비기반 산업이다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Q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기반 산업이다.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34회, 올해 34회죠. 대비하면서 아무래도 금년에 LQ 계산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꼭 풀어봐라. 또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거를 의미를 알고 그래야 응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만 보고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복잡하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신 분들은 낭패를 봤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하고 뭐 보면 응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Q가 뭐냐? 자,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모는 전국이에요, 전국. 분자는 지역이고. 전국과 그다음에 전국과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산업과 죄송합니다. 여기 A 도시하고 B 도시만 있다. 근데 X산업과 Y산업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뭐 X산업이 있고 Y산업,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X산업, Y산업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국이 되겠죠, 전국. 이게 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50명이고 이게 100명인데 이게 150명이다. 그렇죠? 10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다. 그럼 합하면 얼마야? 150. 합하면 얼마야? 200. 합하면 350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하면 전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A 도시에 A 도시입니다. A 도시, 여기에 X산업. A 도시의 X산업을 LQ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칠판이 작아갖고. 분모는 뭐야? 분모는 전국. 분자는 뭐야? A 도시. 그렇죠? 뭘 X산업 찾아내요. X산업. 분모 전국, 분자 A 도시. 그 다음에 이거 조그맣게 X산업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전국에 고용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50명이다 이거죠. 350명인데 이 중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0명이죠. 자, 다시 전국에 고용된 사람이 350명인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죠. 150명. 요거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보고 해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전국에 고용된 사람이 350명인데 그 중에 X산업이 종사하는 사람이 뭐야? 150명이다. 그렇죠?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어때요?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 350명이 고용됐는데 그 중에서 전국에서 150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50명 나누기 350 해보면 얼마야? 계산해 보면 0.4286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고용의 42.86%가 X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 도시 한번 해봅시다. 전체 고용이 150명 아니에요? 그 중에서 50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네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50명. 그럼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50명 나누기 얼마야? 150. 그러면 0.3334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요게 분모. 요게 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전국 도시 이렇게.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근데 일단 분자가 작죠.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나누기 0.4286. 그러면 0.77 반올림해서 얼추 0.78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0.78이면 이게 LQ가 1보다 작죠? 그러면 B기반 산업이죠. 따라서 A도시의 X산업은 LQ가 0.78이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기반 산업이다. 요 기반 산업이다. 비기반 산업이다.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분모는 전국. 그렇죠? 분자는 도시. 이렇게 전국 분모 분자 도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전국에 이제 고용된 사람 중에서 42.86%가 X산업에 종사하는데 전국 평균이. 근데 A도시에는 33.34%잖아요. 전국보다 낮죠. 낮으니까 이거는 비기반 산업이다.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이게 딱딱 안 되지만 차후에는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반 산업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기반 산업의 그 산업의 내용이 전체 시장의 영향을, 부동산 시장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은 비기반 산업도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 산업을 아주 중시 여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